닌텐도는 세계 최고의 게임 메이커이다. 이를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몇 안 될 겁니다. 이 회사는 수십 년간 사업하면서 온갖 위협에 맞서 싸웠는데 그 중에서 뻔히 보고도 당할 수밖에 없는 최악의 위협이 있었죠. 바로 복사였습니다. 1부에서는 왜 복사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는지 말을 했다면 2부에선 어떻게 반격을 하게 되었는지 그 계기는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비즈니스, 법과 제도란 관점에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자, 시작해보죠. 1997년 11월 21일 미국 현지 법인인 닌텐도 오브 아메리카는 V64가 저작권과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번과 판매 대리점 2사를 상대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왜 닌텐도는 이번엔 가만히 있지 않았던 것일까요? 첫 번째는 인터넷의 보급이었습니다. 예전 게임기에서 복사가 활발하지 않았던 이유는 소프트웨어를 구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죠. 매직컴에서 게임을 카피하기 위해선 원본팩이 필요했고 CD게임을 복사하기 위해선 원본을 CD 라이터로 복사해야 했죠. 당연히 그 원본은 어딘가에 실체가 있어야 했고 업자들이 원본 데이터를 따로 팔았기 때문에 퍼지기 어려웠던 겁니다. 하지만 97년부터 98년에 걸쳐 윈도우 98의 발매를 계기로 인터넷은 급속도로 보급되죠. 미국은 20%를 뛰어넘었으며 상대적으로 뒤처진 일본도 13%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카피 소프트가 퍼지는 속도가 상당히 빨라졌죠. 무엇보다 국경이 사라졌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자 소프트웨어 메이커는 각 기관에 복사 단속을 요청했는데 특히 닌텐도의 압박이 심했다고 합니다. 왜냐면 CD의 용량은 초기 표준 기준 650MB이지만 닌텐도 64의 롬의 최대 용량은 64MB. 그나마 대부분의 게임은 32MB라 용량이 적어서 퍼뜨리기 좋았기 때문이죠. 물론 당시 통신기술로는 이것도 큰 용량이었지만 1998년부터 ADSL이 등장하면서 이것도 시간 문제가 되어버렸죠. 두 번째는 벙의 자폭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마지코는 게임만 할 수 있다는 것을 어필했는데 V64는 특이하게도 닌텐도 64의 개발 툴로 이용할 수 있었고 벙은 이 점을 강조하면서 본격적으로 세일즈를 했죠. 닌텐도는 개발자용 닌텐도 64나 SGI 같은 개발용 머신을 고가에 임대하면서 별도의 수익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 임대료는 450만엔으로 상당히 비쌌죠. 그래서 자금력이 부족한 서드파티는 닌텐도가 인정하지 않는 비공식적인 대체수단으로 개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V64는 기능적 완성도가 높았고 게다가 한 대에 5만엔이란 압도적인 가성비 때문에 개발자들 사이에서 높은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닌텐도는 바로 이 점을 착안하여 개발 디바이스의 라이센스 판매란 사업권에 대한 침해로 소송을 시작한 것이죠. 사실 복사와 싸웠던 것은 게임만이 아니었습니다. 영화, 음악업계도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죠. 다만 이들은 게임보다 영향력이 강했음에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소니의 비디오 레코더 베타맥스에 의한 TV 프로그램 녹화가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사적 이용 목적이라면 합법이란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었죠. 그러자 복제 디바이스를 만드는 회사들은 우린 소비자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 수 없다는 식으로 빠져나갔고 소비자들의 개별 사용 여부를 파악할 길이 없던 기업들은 난감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죠. 하지만 복제의 피해가 점점 심해지고 헐리우드 영화 산업이 성장하여 정재계에 압력을 넣을 수 있게 되자 98년에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 DMCA라는 새로운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단순히 소프트웨어를 복제해서 파는 것만이 아니라 저작권 보호 시스템을 피하는 것도 명백히 불법으로 간주했죠. 그래서 이때 기점으로 닌텐도는 V64가 카피 프로젝트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고 이로 인해 기업과 기업 간의 영업행위를 방해한다고 소송을 건 겁니다. 결국 99년 12월 닌텐도는 미국에서 승소, 이후 유럽과 홍콩에서도 벙을 제소하여 2002년 12월에는 마침내 벙과 그 계열사들을 모두 폐업시켰습니다. 하지만 너무 긴 싸움 덕분에 닌텐도는 전 세계적으로 연간 700억 엔이 넘는 매출 손실을 입은 것으로 파악되었죠. 하지만 닌텐도의 실현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001년부터 2002년까지 닌텐도는 전방위적으로 소송을 걸어 게임보이, 게임보이 어드밴스드, 게임큐브의 복사 기기를 제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단 게임보이 어드밴스드는 발매하자마자 복사가 나오는 바람에 기기 관련 수익이 그리 좋지가 못했고 그래서 닌텐도는 불과 4년 뒤인 2005년 닌텐도 DS를 발매하죠. 첫 해 약간 부진한 성적을 보인 DS는 두뇌 트레이닝의 폭발적인 히트로 인해서 대성공합니다. 이와타 사상조차 이상한 상황이라고 말할 정도로 말이죠. 문제는 이상한 상황을 넘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던 겁니다. 2004년 시점에서 선진국 그리고 한국의 인터넷 보급률은 70%를 넘어가는데 이 시점에서 파일 공유 시스템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2000년대 초에는 넵스터나 위네맥스라는 초기 파일 공유 소프트웨어가 등장했고 일본에선 카네코 이사무가 개발한 위니
그리고 비트 토렌트 등이 차례차례 일본 시장을 중심으로 퍼지게 되었죠. 이 시스템들이 위험했던 이유는 서버를 공유하지 않고 단말기 간의 데이터 교환이 가능했기 때문에 처벌할 주체가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엔 특정 업체를 통해서 특정 게임을 구해야 했다면 이제는 인터넷 바다에서 무엇이든 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결정타인 알포가 등장합니다. 개발한 것은 복사의 성지인 홍콩, 대만의 업자들이었고 닌텐도 DS는 사정도 이해가 안 될 정도로 폭발적으로 팔렸죠. 이 시점에서 중국 최대 공업단지가 된 선전에서 그 폭발적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알포가 대량 생산되었죠. DS의 판매량이 엄청났기 때문에 그에 맞춰 대량으로 생산해서 가격도 낮았고 게임은 인터넷이란 바다에서 얼마든지 구할 수 있었으며 마이크로 SD카드의 게임 데이터를 복사해서 삽입하기만 하면 특별한 계좌 없이 직접 실행이 가능한 컴명이 쉽게 다룰 수 있는 간단한 물건이었는데 그 바람에 닌텐도 최고의 고객층인 어린 고객들까지 넘어가 버립니다. 당시엔 아직 인터넷 문화가 성숙하지 않았기에 부모들이 별 의식 없이 아이에게 선물을 해준 것이고 모든 빨리 배우는 아이들은 신나게 복사 게임을 한 것이죠. 닌텐도 게임에 익숙해질 아이들마저 복사에 넘어간 대위기. 문제는 닌텐도가 이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왜 닌텐도는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당시 일본이나 다른 국가의 법체계상 복사 툴이 형사가 아니라 민사 대상이기 때문이었죠. 형사는 국가가 주체가 되어 위반자를 단속하지만 민사는 개별적인 사안에만 대응합니다. 그래서 V64 때도 벙을 없애면 계열사가 만드는 바람에 닌텐도는 수년간 계열사 따라잡기에 힘을 쓴 것이죠. 이런 문제는 알포에도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2008년 7월 닌텐도 및 소프트웨어 제조사 54개사는 공동으로 알포 마이크론을 수입 판매하고 있던 복수업체에 대해서 판매 금지 등을 요구하면서 제소했습니다. 2009년 2월 닌텐도의 주장이 전면적으로 인정되어 승소했지만 패소한 업체들은 상호를 바꾸거나 새 법인을 차려서 다시 영업을 시작했죠. 이런 민사의 꼬리물기. 하지만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2010년 6월 도쿄대학교의 마지콘 이용 실태조사에서 2004년부터 2009년까지 6년간의 피해액이 일본만 300억엔, 전 세계에서 1조 500억엔이란 엄청난 규모였다는 사실이 발표됩니다. 당시 일본은 리먼 쇼크로 인해서 큰 타격을 받고 문화수출을 일본의 생존길로 여기고 있었는데 이 상황에서 가장 큰 문화상품인 게임의 피해를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었죠. 같은 해 10월 일본 비디오 게임 협회 문화청의 공동 요청에 따라 복제 툴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하는 심의를 발표하고 2011년 12월에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이 시행되어 복제 툴 제조, 판매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런 노력은 일본만이 하는 것이 아니었죠. 한국은 일본보다 빠른 2008년 7월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알포 등의 불법장치 수입행위가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을 인정하고 약식 명령을 내렸고 이에 이런 장치를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 되었습니다. 제가 같은 말을 여러 번 하는 것 같은데 하지만 닌텐도의 시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장치를 활용한 복사 천국은 막을 내렸습니다. 물론 음지에서 아름아름 팔기는 했지만 선생님도 학생도 직장인도 공무원도 편의점에서 담배 사듯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알포의 대중화는 사라졌죠. 문제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DS의 후계기 3DS의 경우 초창기에는 알파와 같이 카트리지가 있어야 게임이 가능했죠. 하지만 어느 시점을 기점으로 소프트웨어의 오작동, 글리치를 활용해서 복제 방지를 뚫더니 나중엔 아예 커스텀한 펌웨어를 인스톨해서 복제를 즐기는 기기가 없는 복제가 출현하게 됩니다. 이런 복제가 활약하게 된 배경에는 신세대 하드웨어가 디지털 게임을 인스톨하여 즐기는 시스템, 즉 기기 자체가 디지털 콘텐츠에 맞게 설계된 기기였기 때문이죠. 즉 보험만 들으면 별도의 외부 기기가 필요가 없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복제가 만들어진 이유는 소프트웨어 기술을 활용해서 돈을 벌거나 혹은 취업을 위한 포트폴리오를 만들기 위해서였죠. 그래서 이런 기기들은 펌웨어를 올려서 복제를 막으면 해커들이 그 펌웨어를 뚫는 꼬리물기가 이어졌죠. 게다가 나중에는 더 큰 참사가 벌어지는데요. 2017년에 나온 닌텐도의 최신형 기기 닌텐도 스위치의 경우 엔비디아가 개발한 테그라1의 개량형 칩셋을 사용하는데 푸시 게리란 테그라의 보안 결함이 엔비디아가 개발자에게 전달하는 무료 정보에 공개되면서 닌텐도 스위치는 대복사의 시대를 맞게 되죠. 보안이 뚫린 것을 기점으로 2018년엔 팀 세큐서가 SSOS라는 커스텀 OS를 발매하는가 싶더니 닌텐도가 소프트웨어로 취약점을 막고 보안 이슈가 해결된 새 테그라 칩을 사용한 기기를 발매하자 나중에 이 보안을 뚫을 수 있는 복제 툴을 만들어 팔다 FBI의 추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닌텐도는 더 이상 봐주지 않았습니다.
초반에 불을 끄지 못하면 이후에 불길이 더욱 커지니까요. 이후 닌텐도는 모든 복제 툴, 에뮬레이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며 복제와의 싸움을 이어나가고 있죠. 어떠셨나요? 소비자는 게임을 즐기기만 하지만 기업은 이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해야 하죠. 그런데 그 일이 즐거운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권리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다는 것은 대단히 흥미로운 역사입니다. 이 과정에서 법과 제도와 싸우는 것도 모자라 기술의 발전과도 싸워야 했다는 점은 상당히 흥미롭지요. 그렇기에 닌텐도를 가장 괴롭혔고 지금도 뛰어내리고 있는 것은 바로 복제라는 위협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이는 게임만이 아니라 모든 문화 콘텐츠가 짊어진 숙명이라 할 수 있겠죠. 여러가지 지식을 바탕으로 얻은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채널 지식공장장의 지식공장의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